전기력과 전기장. 그래서 우리 이제 힘, 역과 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역은 이제 우리 영어로 포스. 오늘은 내가 이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냥 마우스로 글씨를 써야 돼서 잘 안 나옵니다. 장은 필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죠. 그래서 어떤 물체들 사이에 힘이 작용할 때 그 힘 두 입자의 힘을 이렇게 직접 계산할 때는 전기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근데 전기력이 어떻게 나오는가 좀 구체적으로 그 물리적인 개념 이런 걸 이제 얘기할 때 입자가 존재하면 입자가 주변의 공간을 아예 변화시키죠. 주변의 공간에 뭔가 이제 힘이 작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 바탕의 입장에서 힘을 해석하는 건 우리가 필드라고 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이제 필드의 개념을 직접적으로 전기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앞에 이제 중력 같은 거 공부할 때는 그냥 중력의 크기 정도 구하는 걸로, 그리고 중력장의 세기인 뭐 중력 가속도 정도 구하는 걸로 해서 그 개념을 깊이 들어가진 않았는데, 전기에서는 아예 전기장을 계산을 해요. 실제적으로 계산하고 이게 실제 존재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6.5절에 가면 실제 전기장을 구하는 과정이 나와요. 16.1절은 전기력을 구하는 과정이고, 이게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16.4절이 쿨롱의 법칙이라고 하는 물리 법칙을 공부합니다. 여기서. 그리고 또 하나의 법칙이 16.7절에 가면 가우스 법칙이 나오게 되는데, 물리에서 법칙은 시험 문제예요. 여기 시험 문제로 출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뉴턴의 제2법칙 이런 거 다 공부해서 법칙이라고 해놓은 이유는 이게 중요한 개념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래서 시험 문제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무슨 방법, 무슨 뭐 개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인 내용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될 거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이 텍스트를 다 읽어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이것들을 다 자세히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위주로 오늘은 그리고 또 오늘은 더군다나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제목만 보고 지나갈 겁니다. 전하라고 하는 게 있다. 를 쭉 내려가 보면 이렇게 일렉트릭 차지, 그래서 전기적인 값이에요. 전기적인 값. 전기적인 값을 공부하는데 오늘 실험을 했죠. 전기에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어요. 양전하와 음전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자체가 이제 중성 원자일 때는 이제 전기적으로 중성 플러스 마이너스가 균형을 이루어서 전기적으로 중성이 되는데, 전자는 잃어버리기 쉬워요. 잃어버리면 마이너스인 전자를 잃어버리면 이게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양전하만 남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양전하로 대전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반대로 전자를 더 얻어요. 전자를 더 얻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상쇄되고 전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음으로 대전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전기를 띠는 걸 대전된다고 하고, 그걸 오늘 실험에서 이제 공부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타나는 이 현상은, 우리가 관찰하는 현상은 이 전하는 두 종류로만 되어 있어요. 양전하, 음전하 두 종류로만 되어 있는데, 같은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서로 밀어내는 반발력이 작용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다른 종류의 전하들끼리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작용합니다. 오늘 이제 그런 실험들을 해서 보았을 겁니다. 쭉 넘어가고, 그래서 뭐 같은 유리막대, 여기서 유리막대인데, 유리막대는 되게 이제 천으로 문지르면 양으로 대전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양전하로 대전된 같은 유리막대가 있으면 서로 이제 밀어내는 그런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제 밀려나겠고, 얘는 반대쪽으로 이렇게 밀려나는 힘을 받겠죠. 아래 같은 음전하끼리 역시 서로 밀어내는 힘을 이렇게 작용하게 될 겁니다. 다른 종류의 전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작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쭉 넘어가고, 이렇게 이제 양전하, 음전하로 이름을 정했어. 누가 이름을 정했냐? 이거는 쭉 넘어가 보면 오른쪽에 이 사람이 나오죠. 이렇게 이름을 정한 사람이 벤저민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기초를 다진 정치가, 과학자, 철학자 이렇게 돼 있어요. 못하는 게 없죠, 이 사람은. 그죠? 정치가이면서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예요. 뭐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이게 이제 실존하는, 그죠? 그러면서 한 나라를 좌지우지했던 이런 사람인데요. 그럼 미국 돈 중에서 가장 값어치 있는 돈이 100달러죠? 그죠? 100달러. 100달러짜리 지폐에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 우리나라 제일 비싼 돈이 얼마짜리예요? 5만 원. 그쵸? 5만 원에 누가 나오죠? 5만 원의 인물. 누구예요? 그쵸? 신사임당. 그죠? 신사임당. 미국에서는 이 사람 100달러에 나옵니다. 아마 이 사람일 거예요. 나는 확실하진 않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예. 쭉 나와서 뭐 전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넘어가시고 뭐 다른, 그러니까 미국, 혹시 이제 미국에서 살다 온 사람 있나? 손 들어보세요. 미국 좀 있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내가 막 얘기해도 모르겠네.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그죠? 예, 내가 갔다 온 거 마냥. 예. 100달러 만져보긴 했어? 안 만져봤지. 만져본 사람 있을 거야, 그죠? 미국 이제 환전할 때 100달러로 환전을 많이 좀 하니까, 그죠? 예. 예. 근데 여기 100달러 있다 이렇게 보이면 위험해요, 미국에서는. 예. 지하철 같은 데서 막 돈 세고 있거나 이러면 이렇게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가까이 와서 언제 가져갈지 몰라요, 그죠? 예. 물론 우리나라도 그렇지. 으슥한 데 가서 5만 원짜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면 안 돼. 쭉 넘어가서 오늘 대전열이라는 거 봤었죠? 대전열. 그래서 전기에서 양 또는 음전하를 띠기 쉬운 성질, 물체마다 성질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음전하 또는 양전하를 띠기 쉬운 성질을 순서대로 쭉 나열해 놓은 순서표예요. 이걸 대전열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에 가보면 아마 있으려나, 이 대전열이. 실험, 여기 아래에 있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유리막대, 에보나이트 막대 이런 거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유리막대는 플러스가 되기 쉽고 에보나이트 막대는 마이너스가 되기 쉬워요. 그래서 명주로 에보나이트 막대를 문지르면 명주는 플러스가 되기 쉽고 에보나이트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기가 쉬워집니다. 이런 식으로 털가죽하고 유리막대를 문지르면 유리막대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털가죽은 플러스가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대적인 거니까. 그래서 털가죽하고 에보나이트를 서로 마찰시키면 털가죽은 매우 쉽게 플러스, 에보나이트는 매우 쉽게 마이너스가 되겠죠. 성질이 완전 또 그렇게 멀리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양으로 대전시킬 거냐, 음으로 대전시킬 거냐, 이런 것들을 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좀 넘어가시고, 여기 어떤 법칙이 또 하나 나올 텐데, 아이고, 요 앞에 있었는데 지나왔네요. 지나간 건 뭐 지나가고, 전하량이 양자화되어 있다. 이것도 사실은 법칙인데, 전하의 양자화라고 합니다. 앞에 이제 작게 오른쪽에 있으려나? 예. 네, 여기 물리량의 양자화 그랬는데, 지금 우리 이제 전하, 그죠? 전기 전하의 양자화를 보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물체가 가질 수 있는 전하량이 있는데, 이 전하량은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기본 전하량이 항상 정수배만큼의 전하량을 가질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하량, 여러분들이 뭐 주머니 속에 이제 구슬이 있다 그러면 구슬이 깨지는 구슬이 아니라면 구슬의 개수는 항상 1개, 2개, 3개 이런 식으로 자연수로 나가죠. 그죠? 만약 이제 모자란 경우에도 누가 구슬을 뺏겼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예요. 어쨌거나 기본 개수가 있어요. 기본 1개씩 존재한다 이런 얘기죠. 기본이 1개씩. 그래서 전하도 기본이 되는 전하량이 있어요. 구슬 1개처럼 전하량 1개가 있단 말이에요. 1개. 그 양을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고, 기본 전하량의 기호를 이렇게 알파벳 E를 씁니다. 근데 이 E는 살짝 필기체로 써야 돼요. 이거 잘 보시면 필기체예요.
로만체가 아니라 이렇게 쓴 로만체가 아니라 필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아, 기본 전하량 할 때는 필기체로 쓴다, 이탈릭체로 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어떤 물질의 전하량 Q는 전하량의 기호는 Q를 써요. Q를 쓰는데 항상 2의 정수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 전하량이라고 하는 게 있다. 기본 전하량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이 C는 쿨롱입니다. 쿨롱. 뭐 발음을 롱으로 해도 되고 롬으로 해도 되고. 프랑스 사람이에요. 스위스인가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그래서 이걸 그 원어로 발음하면 롱이 됩니다. 근데 영어로 발음하면 롬이 되죠. MB로 끝나니까죠. M이니까. 여기는 이제 쿨롬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하량의 기본 단위, 국제 단위로는 쿨롱을 써요. 쿨롱. 1쿨롱은 얼마냐? 기본 전하량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 전하량이. 자, 그래서 양성자나 전자가 가지는 전하량이 바로 기본 전하량을 가져요. 양성자는 양 플러스 전하고 전자는 전하가 되는 겁니다. 전하량의 크기는 똑같아요. 하지만 부호가 반대가 되고, 중성자는 전하가 없어요. 중성자는 전하가 없습니다. 근데 질량을 보면 전자는 이런 질량을 갖습니다. 양성자는 이거에 약 1840배 정도가 돼요. 질량은 양성자가 훨씬 무겁지만 전하량은 크기가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량하고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전기하고 질량은 뭐 상호 비교할 바는 못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쿨롱의 전하는 얼마나 많은 전자가 있는가. 그래서 전자가 기본 전하량이죠. 전자의 전하량이. 근데 기본 전하량은 여기 1, 2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 쿨롱이니까 1쿨롱은 기본 전하량이 몇 개냐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양변을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으로 나눠주세요. 양변을. 그러면 우변은 1이 되겠죠. 1쿨롱만 남겠죠. 좌변은 똑같은 숫자로 나눠주면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제곱으로 나누면 값이 계산이 됩니다. 그렇죠? 6.25 곱하기, 어떤 책에는 6.25로 나오는데 이 책은 6.5, 우리 책은 6.24로 나와요. 약 6.25 곱하기 10의 18승계의 전자가 모이면 그게 1쿨롱이 돼요. 역수 해주면 되겠죠. 역수. 뭐예요? 역수. 자, 그럼 이 수치를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는 없는데 문제가 나오면 문제에 다 주어지니까. 근데 자꾸 보면 외워져요. 자꾸 보면 외워집니다. 예. 마치 아보가드로의 수를 화학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저절로 알아지는 것처럼 이것도 전기 쪽 자주 보다 보면 저절로 암기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16.2절로 가요. 이 16장은 조금 이 작은 단원끼리 별 관계 없는 것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자, 도체와 부도체 다 알고 있는 개념이죠. 도체는 전기를 잘 통하는 물체, 부도체는 전기를 잘 통하지 않는 물체, 이런 것들이에요. 이제 부도체의 다른 이름이 절연체입니다. 절연체. 그래서 절연체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부도체라는 용어는 앞으로 안 써요. 절연체라고 할 겁니다. 절연체. 영어로 인슐레이터, 인슐레이터. 그렇죠? 예. 도체는 컨덕터 됐습니다. 자,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보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도체는 전기를 잘 흐르는데, 그럼 왜 전기를 얘는 잘 흐르냐면 원자에 구속되지 않고 물질 내에서, 물질 속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어요. 그런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합니다. 자유전자. 그런데 절연체는 이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로 도체는 있냐? 원자 수에 비슷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자 한 개당 자유전자 한 개를 가지고 있거나 그 정도가 돼요. 그 정도가. 근데 절연체는 한 1억 개 중에서 겨우 하나 있을까 말까? 그러니까 거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유전자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거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분자예요. 분자. 하나의 분자. 그럼 우리는 35개의 분자로 돼 있죠. 우리 강의실 안에. 그런데 한 사람당 다 자유전자를 한 개씩 가지고 있어. 자유전자를. 그래서 이 자유전자가 떨어져서 이 안을 막 돌아다닐 수 있어요. 마치 강아지 한 마리씩 가져온 거야. 그럼 강아지를 한 마리 이제 구피를 놓으면 어떻게 돼? 아무 데나 막 돌아다니겠지. 이게 도체예요, 도체. 근데 절연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 강아지가 한 마리도 없어. 눈을 씻고 찾아와도 강아지가 없어. 그건 절연체. 뭔가 전기를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입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제 일반적인 금속이죠. 구리, 금, 은, 동. 금은동 생각하면 돼요. 금은동. 절연체는 나무, 플라스틱 이런 게 다 절연체죠. 쭉 넘어가시고. 근데 중요한 물질 중에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예, 반도체. 예를 들어서 실리콘, 예, 저마늄 이런 것들이 반도체가 됩니다. 이런 물질들은 왜 반도체라고 하냐면 본래는 절연체예요. 원래 태생은 절연체입니다. 도체가 아니라. 그런데 주변의 온도가 좀 높아지고 이렇게 이제 상온 지금 온도처럼 온도가 높아지고 이렇게 되면 전기를 통하는 물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태생은 절연체인데 성질은 전기를 통하기도 한다. 그래서 반도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전자공학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물질이 되죠. 지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가시고 쭉 넘어가는데 16.3절 물체를 대전시키는 방법. 오늘 공부했죠. 마찰. 그리고 또 하나는 유도였죠. 마찰은 직접 닿아야 돼요. 마찰하면 다 전기를 띄어요. 서로 상대적인 거니까. 예. 심지어는 똑같은 물질끼리 마찰을 해도 전기를 띱니다. 똑같은 물질끼리 접촉을 하더라도 전기를 띨 수 있어요. 그리고 접촉은 하지 않지만 가까이 가져가서 전기를 띄게 하는 유도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접촉이 나오고 뒤에 쭉 가면 유도가 나오죠. 실험에서도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고 요것도 실험책에 있었죠. 잘 보시면 대전체가 있어요. 여기서 대전체 오른쪽 그림에서는 빛이에요. 빛. 머리를 빗어서 이 빛을 음으로 대전시킵니다. 음전화가 이렇게 충만되어 있겠죠. 음전화가. 자, 종이 조각에 가까이 가져가요. 그러면 종이 조각은 오른쪽에 있는 얘가 종이 조각인데 종이 조각은 어때요? 절연체죠. 그러니까 자유스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분자입니다. 이게 분자 내에서 조금은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은. 그래서 여기 대전체에 있는 전자들이 절연체에 있는 전자를 밀어내겠죠. 같은 종류의 전하들은 밀어낸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분자 속에서도 전자가 오른쪽에 이렇게 많이 모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오른쪽에 음전하가 있고 왼쪽에 양전하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 하나 내에서 양음이 갈라지는 현상을 분극이라고 해요. 분극. 극이 생긴 거잖아. 극이 분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분극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절연체는 분극이 되죠. 절연체는 분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극을 교재에 바로 위에 올라가 보면 유전 분극이라고 합니다. 유전 분극. 유전은 이렇게 안 써도 돼요. 안 써도 되고 그냥 분극인데 이렇게 절연체의 분극을 특히 유전 분극이라고 해요. 그럼 유전 분극이 되면 대전체가 봤을 때 양전하가 그래도 더 가깝잖아. 음전하보다는. 그러면 이 절연체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양전하에 의해서 인력이 더 크게 나타날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종이가 와서 다닥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거 이해할 수 있으면 되고, 요 내용 가지고 이제 여러분 실험 보고서에 좀 내용을 쓸 수 있겠죠. 이런 그림도 덧붙이고 하면서. 자, 검전기도 오늘 봤었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이 실험에서 많이 다루어집니다. 검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가 2개 있어요. 얇은 금속 종이에요. 금속 종이. 그런데 위에는 하나로 이렇게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대전이 되면 당연히 같은 전하로 대전되겠죠. 그래서 같은 음전하끼리 대전되면 서로 밀어내서 이렇게 벌어집니다.
전하가 없으면 서로 밀어내는 힘이 없을 테니까 이렇게 이제 붙어 있겠죠. 그래서 오늘 요거 실험을 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실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실험이 잘 안 되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대전체를 이렇게 검정기에 가까이 가져가잖아? 그럼 요 간격을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간격을. 그러면 손으로 대면 전하가 우리 몸을 통해서 빠져나갑니다. 아니면 전하가 들어오거나. 그래서 요 경우에 금속 여기 검전기에는 전하가 없어져요. 이걸 방전이라고 합니다. 전하가 다 빠져나갔으니까. 방전이 돼서 전하가 없어져요. L자 전하가 없어집니다. 근데 손을 뗐어요. 손을 뗄 때 이 거리를 똑같이 유지해야지만 여기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에 얘를 조금 멀리 가져가거나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면 전하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얘가 이렇게 벌어집니다. 실험하면서 이게 잘 안 된 조가 있을 거예요. 손을 뗐는데도 이렇게 막 움직이는 조가 있을 텐데 얘를 움직이지 말아야 돼요. 그래 놓고 얘도 이제 멀리 가져가잖아. 그러면 그때서야 이제 간격이 이렇게 서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16.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6.4절에 보면 되게 바쁘죠. 이게 빨리빨리 해야 돼서 16장을 끝마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수업 시간이 몇 시까지예요? 3시, 4시, 5시, 6시까지지? 5시 50분까지. 이제 16.4절에서 쿨롱의 법칙이 나오고, 법칙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식으로 알아두고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에 나올 거, 계산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계산. 대부분의 법칙이 그렇죠. 이걸 적용해서 얘를 풀어야 돼요. 예제를. 자, 일단 내용은, 쿨롱의 법칙의 내용은 이 사람도 수상화가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프랑스 사람이네요. 그죠? 쿨롱. 이거 어떻게 읽어요? 여기도 써 있네. 샤를 오기스탱드 쿨롱. 여기는 쿨롱이라고 돼 있죠. 프랑스어로 발음하면 쿨롱. 물리학자이며 토목공학자다 되어 있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네요. 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전하량의 단위를 쓰는 거야. 1쿨롱, 2쿨롱 이렇게. 여러분들도 이제 되게 전기 기계에서 뭐 업적을 많이 남겼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물리량 또는 공학의 양을 새롭게 만들 때 단위로 쓸 수 있겠죠. 그럴 리는 없으려나? 여러분들이 아주 걸출한 학자가 돼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세를 떨치게 되면 새로운 단위를 만들 때 그런 이름을 씁니다. 그죠? 아직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단위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 일본 사람은 단위로 나온 적이 있어요. 입자 물리학에서 보면 유가와 이론, 어떤 단위 이렇게 해서 일본 사람의 이름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단위는 이미 다 만들어져 있겠지. 새로운 단위를 만들 일은 이제 별로 없을 테고, 입자의 이름, 입자 물리학 같은 데서는 아직까지 새로운 입자가 막 무수히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을 받으면 그걸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입자의 이름을 이제 쓰게 돼요. 예전에는 알파, 베타 막 그랬는데 그걸 다 썼잖아. 별로 없어요 이제. 그래서 사람 이름을 직접 쓰기도 합니다. 자, 쿨롱의 법칙은 요거는 실험했었잖아요. 그죠? 같은 흑연으로 코팅된 이렇게 두 절연체 구가 서로 밀어내거나 끌어당기는 이런 실험을 오늘 했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봐야 될, 그림이 있나? 그림이 이게?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그림이 없네. 여기 있어요. 여기. 421페이지에 가보면 같은 종류의 양전하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서로 밀어냅니다. 한쪽은 양전하, 다른 하나는 음전하면 서로 이제 끌어당기는 힘이죠. 그래서 서로 밀어내는 힘 이렇게 작용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 이렇게 이제 작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한 과정이 바로 쿨롱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식은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16-1번식 또는 16-4번식이에요. 근데 이 관계가
Q1과 Q2 쭉 Q는 전하량의 기호입니다. 전하량의 기호. 1번 입자의 전하량이 Q1이고 2번 입자의 전하량이 Q2인 두 개의 전하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는데 단위는 Q의 단위는 쿨롱을 써요. 쿨롱. 그리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를 씁니다. 미터.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힘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Q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죠. 이 식 자체가 쿨롱의 법칙. 즉 쿨롱의 법칙은 뭐를 구하는 식이냐? 전하들 사이의 전기력을 구하는 식이에요. 전기력. 전하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이때 이 K는 요건 상수예요. 비례상수. 이 거리하고 전하량이 있을 때 요걸 힘으로 바꿔주는 비례상수 또는 뭐 매개상수라고 할 수 있겠죠. 요거를 그냥 또 쿨롱 상수라고 합니다. 쿨롱 상수. 쿨롱의 법칙에서 나오는 상수이기 때문에 값이 얼마냐면 8.9876 곱하기 10의 9제곱인데 이게 거의 9랑 같죠? 9. 그래서 근사적으로 9 곱하기 10에 또 9 이렇게 외울 때는 99 이렇게 외우면 돼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데 자꾸 보면 이것도 외워진다니까. 99 하면 되니까. 예. 이렇게 뉴턴 미터 제곱 나누기 쿨롱의 제곱의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쿨롱 상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좀 짜증나죠, 그렇죠? 아니 그냥 K 썼으면 됐지. 이걸 또 4 파이 이걸 같이 써서 입실론 제로, 그리스 문자의 입실론이고 첨자로 제로를 붙입니다. 그럼 이건 자유 공간의 유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 입실론 제로예요. 입실론 제로. 그럼 자유 공간은 뭐냐? 이 자유 공간은 진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 근데 영어로 자유 공간이 영어로 뭔지 알아요? 자유스러운 스페이스입니다. 프리 스페이스. 근데 이 자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스러운의 자유가 아니라고. 이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그래요? 영어 잘하는 사람 있죠? 프리가 뭐예요? 프리. 없다요, 없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 공간은 번역이 잘못된 거야. 번역을 잘못했는데도 계속 자유 공간이라고 불러요. 아주 잘못된 관습이에요. 잘못된 관습. 일본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번역을 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프리 스페이스인데 우리말로는 진공이라고 해야 돼요. 진공. 자유 공간이라고 많이 쓰는데 엉터리 번역입니다. 엉터리 번역.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렇게 써요. 미치겠어. 나 이거 볼 때마다 아주 거슬려서. 예. 자, 그래서 요 진공은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성질은 있어요. 전기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 유전율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그 값을 수치화한 게 기호로 입실론 제로예요. 마치 중력 가속도 9.8 미터 퍼 세크 제곱을 매번 쓰기 귀찮으니까 기호 G라고 쓰죠. 이렇게 쓰는 것처럼 자유 공간의 유전율 값이 있는데 그 값은 여기 나와 있죠. 8.8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제곱 쿨롱 제곱 나누기 뉴턴 미터 제곱인데 매번 쓰기가 아주 귀찮잖아. 그래서 기호로 입실론 제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 쿨롱 상수를 자유 공간의 유전율로 표시하면 이런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알아둬야 돼요. 예, 알아둬야 됩니다. 지금은 뭐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아이고 외우세요. 이건 암기하세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바꿔도 되는 겁니다. K 대신에 유전율로 표시해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유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이거는 조금 뒤에 공부합니다. 조금 뒤에. 어쨌든 물질마다 원자, 전자가 다 다르게 있죠. 원자가 다 다르니까, 그죠? 그럼 전기적인 성질도 다 다를 거 아니야.
근데 아무것도 물질이 없는 공간도 전기적인 성질이 같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그 성질을 진공의 유전율이라고 하고 입실론체로, 그냥 입실론 쓰면 어떤 물질의 유전율이에요. 종이의 유전율, 나무의 유전율. 이때 유전율은 유전율을 일반적으로 절연체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이때 쓰세요. 절연체가 유전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 도체는 유전율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유전 분극 그랬잖아요. 유전 분극. 이 유전은 절연체의 개념이에요. 유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유전 분극 그러면 절연체의 분극, 유전 상수 그러면 절연체의 전기적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그런 용어가 됩니다. 여기도 이제 그림 읽어보시면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를 보는데 예제 문제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이런 전화가 하나 있어요. 이런 전화. 일단 점이라고 생각하세요. 금속 구인데 여기다 작은 그랬죠? 이 작은은 점으로 취급하라 이런 얘기예요. 점 전화가 있고 또 이런 점 전화도 있어요.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 전화죠. 양전화, 음전화가 거리 얼만큼 떨어져 있어요? 0.2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쿨롱의 식에 집어넣으면 바로 전기력을 구할 수 있겠죠. 쿨롱의 식은 암기해야 돼요. F는 R제곱분의 K, Q1, Q2. K는 9 곱하기 10의 9제곱이라고 했고 R은 0.2m 단위로 집어넣고 쿨롱 6 마이크로 쿨롱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6 마이크로 쿨롱 마이너스 2 마이크로 쿨롱 그대로 곱하세요. 그러면 10의 마이너스 12제곱이 되겠죠. 분자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그냥 2.7 나와요. 마이너스 2.7. 2.7 뉴턴의 힘이, 이게 힘이잖아? 단위는 그냥 뉴턴이겠지. 이거 한번 계산해 보면 미터 제곱 약분되죠. 위에 쿨롱 있으니까 쿨롱 제곱 약분되죠. 남는 건 뉴턴만 남게 됩니다. 당연히 힘이니까 뉴턴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구해주면 돼요. 자, 두 번째 예제도 B번도 그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B번을 잘 보면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B번에 또 이 두 금속구를 접촉시킨다 그랬어요. 오늘 실험한 거 해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접촉하게 되면 전하를 나눠 갔습니다. 근데 한쪽은 플러스 6이고 다른 한쪽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럼 접촉하면 이게 하나가 되겠죠. 하나가 돼서 얼마가 돼요? 4가 되죠. 4. 그럼 4를 둘이 나눠 가지면 2씩 나눠 갖는 거죠. 2 마이크로 쿨롱씩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힘을 계산하면 여기 2로 같은 종류의 전하가 돼서 이때는 이제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겠죠. 힘의 크기는 0.9가 됩니다. 0.9 뉴턴. 그래서 이런 문제도 풀어볼 수 있고, 다음으로 16.3번 보면 이번에는 수소 원자를 보고자 해요. 수소 원자는 가장 간단한 원자죠. 양성자가 원자 핵으로 하나 들어있고 그 주변에 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잘 보면 양성자하고 전자 사이 거리는 5.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만큼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 R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림이 없네요. 그죠? 그림이 없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자하고 양성자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전기력을 구하라 그랬는데 전기력은 우리가 Q1, Q2 이렇게 집어넣을 때 쿨롱 단위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뉴턴 단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는 똑같은 크기의 기본 전하량만큼의 전하를 가져요. 그 기본 전하량은 약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 승 쿨롱이죠. 똑같이 크기가.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고 거리의 제곱으로 나눠줘서 전자계산기로 계산하면 8.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와요. 뭐 계산기로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별로 어려움은 없겠죠. 이렇게 해서 힘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유인력도 구해봐라. 이거는 1학기 때 공부했던 중력을 구하는 거죠. F는 R제곱분의 이때는 중력은 질량 곱하기 질량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앞에서 전자의 질량은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승 킬로그램이라고 했고 양성자는 요거에 한 1840배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곱하고 요 앞에 곱해지는 얘가 만유인력 상수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했더니 얘는 3.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7승 뉴턴의 아주 작은 중력이 나와요. 전기력은 얼마였어요? 10의 마이너스 8승에서 7승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력은 10의 마이너스 40승이나 더 배율이 작은 거니까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죠. 중력하고 전기력을 구할 때 우리가 원자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전기력을 구하면 중력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중력도 작용하고 전기력도 다 작용하는데 중력은 너무 작으니까 전기력에 비해서 원자들 사이, 입자들 사이의 힘을 구할 때는 굳이 중력은 거론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본 거죠. 근데 그 배율이 거의 10의 39제곱배나 되니까 무시할 정도로 아주 작은 거죠. 중력이. 자, 이렇게 하시고 이제 16-5절의 전기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용어까지만 보도록 하죠. 전기장은 영어로 electric field입니다. field.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런 얘기예요. 전기력이 작용하는 공간. 마치 우리 중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구와 달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죠.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사이에도 당연히 중력이 작용합니다. 나하고 책상 사이에도 중력이 작용하고 지구와 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서 있으려면 다리에 힘도 주고 있어야겠죠. 이게 중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럼 중력은 우리가 잘 느끼죠. 물론 지구나 사이에 중력은 느끼는데 옆 친구가 나를 끌어당기는 건 잘 못 느끼겠어요. 그죠? 너무 약하니까. 하지만 우주 공간에 가서 두 친구가 이렇게 1m만큼 유지하면서 서 있다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돼? 서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공간에 두면. 중력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왜 어떻게 두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냐? 어떤 물체 있고 이 물체 사이에 어떻게 힘이 작용하는 거예요, 도대체? 보이지 않는 끈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는 건가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보이는 끈이 있으니까 힘은 어떻게만 작용해? 서로 이제 끌어당기거나 밀어내는 이 직선 방향으로 힘이 항상 작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이지 않는 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개하는 힘을 전해주는 매개 물질이 있다. 보이지 않는 매개 물질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그냥 이거는 개념상으로 너가 힘을 좀 이해하려고 생각하는 생각일 뿐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정말로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 뭔가 물질이 존재해서 힘을 매개합니다. 물질이 정말 존재해서. 그 매개 입자라고 해요. 매개 입자. 이게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그래서 전기력을 매개하잖아. 지금 전기력. 하나가 양전화, 하나가 음전화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둘이 끌어당기냐? 힘을 전해주는 입자가 있다니까. 그 입자가 뭐예요? 이게 빛이에요. 빛입니다. 광자입니다. 이게 광자. 그래서 전기력은 광자가 매개해요. 그런 거 잘 몰랐죠, 그렇죠? 예. 이렇게. 이게 개념상으로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도입하는 개념이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입자가 존재한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입자의 개념으로 보는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여기 입자가 존재하면 입자가 여기에만 공간상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이 입자의 영향이 이 주변에 다 퍼져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자는 이 입자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걸로 생각하기보다는 이 입자가 존재해서 이 주변을 뭔가 다 변화를 시켜놨어. 그러니까 그 변화의 영향을 얘가 받겠죠. 이렇게 해서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장의 개념이에요. 장. 근데 장의 개념을 확장하면 요놈도 장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과 장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장과 입자, 입자와 입자, 장과 장의 개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애 개념을 도입을 하게 되는데, 이걸 도입한 사람이 마이클 패러데이입니다. 패러데이. 여러분 나중에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공부할 텐데, 그 장애 개념을 바로 패러데이가 제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시험 전화라고 하는 용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시험은 여기서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뭘 테스트하는 거냐? 전기장이나 전기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원천 전화 이름이 이렇게 있죠. 다 똑같은 전화인데, 하나는 원천 전화라고 하고 다른 전화는 시험 전화라고 하는데, 이게 의미가 뭐냐면, 원천 전화는 지금 얘기했듯이 얘가 존재해서 이 주변에 전기장을 만들어요. 전하가 존재해서 만드는 장이 전기장이에요. 태양 주변에 태양의 중력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지구 주변에 지구의 중력장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전하 주변에는 전기장이 만들어져요. 근데 전기장이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알아? 자,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블랙홀이 있다고 합시다. 블랙홀. 아니면 그냥 지구라고 해도 돼. 지구가 있는데 지구가 완전 검은색이야. 그럼 지구를 볼 수가 없겠죠. 안 보이겠죠, 지구가. 빛이 안 나오니까.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얘기는 그 물체에서 빛이 나오니까 그 물체를 보는 건데, 지구가 완전히 검은색이라는 얘기는 지구에서 빛이 나오지 않으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우주에서 안 보여요. 근데 지구에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 우리가 눈을 감고도 여러분 지구에 있는 걸 알 수 있잖아. 살아봤으니까 아는 거 말고 내가 힘을 줘야 되잖아, 다리에 서 있으려면. 그렇죠? 그럼 다리에 힘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 아래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이 밑에 지구가 있고 없는지를 내가 떨어뜨려 보면 알아. 떨어뜨려 보면 아래로 떨어지네. 아, 이 물체를 끌어당기는 뭔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겠죠. 즉 중력이 작용하는지 안 작용하는지 알려면 어떻게 보면 돼? 물체를 하나 가져다 놓으면 돼요. 시험을 해보는 거야. 떨어지네? 중력이 있네? 이렇게 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전화 주변에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그냥 어떤 전화를 가져다 놓으면 돼요. 여기에 가져다 놓으면 만약에 얘가 힘을 받아서 밀려나면 당연히 장 속에 있기 때문에 전기력을 받는 거겠죠. 그래서 전기력을 만드는 전하를 우리가 원천 전하라고 하는 거고, 전기력의 원천, 전기장의 원천. 내가 좀 알고 싶어. 전기장이 여기 있는지, 이 지점에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그래서 시험 삼아 가져다 놓는 전하를 시험 전하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전하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시험 전하는 이 전하량을 Q0라고 한번 이 책에서는 얘기를 했고, 기호를 부여했고, 원천 전하의 전하량은 Q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크기가 있는 것처럼 하지만 그냥 아예 점전하라고 생각하세요, 둘 다. 자, 그래서 요 식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 시험 전하를 가져다 놓고 그 시험 전하가 받는 힘을 측정했다고 하자고요. 그럼 이 시험 전하가 있는 위치에서의 전기장은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계산합니다. 다시 한번. 자, 전기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알고 싶어. 이 지점에. 그럼 여기에 전하를 하나 가져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하가 전기력을 받으면 여기에 전기장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식을 쓰면 F는 Q02가 되는 거죠. 곱하기 식으로는 안 돼 있지? 이걸 다시 쓰면 F는 Q0 2가 됩니다. Q0 2. 이게 뭐냐면, 자, Q0가 있어요. 근데 그 Q0가 있는 지점의 전기장이 2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전기력을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예요. Q0 곱하기 2의 전기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번 이 제로를 쓸 거냐? 이게 귀찮아. 그래서 그냥 Q2 이렇게 많이 써요. Q2. F는 Q2. 어서 이제 Q가 시험 전하죠.
실제 전화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어쨌든 전화니까. 전화 Q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전화 Q가 있어요. 이 지점에 전기장이 있어요. 전기장. 이런 전기장은 벡터이기 때문에 방향이 있습니다. 자, Q가 있는데 이 지점에 전기장이 2다. 그럼 얘는 힘을 받아요. 전기장 속에 전화가 있기 때문에 힘을 받는데 그 힘이 얼마냐? 그냥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QE. 이렇게 전기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전기력은 자, 쿨롱의 법칙에 의하면 쿨롱의 법칙은 두 입자의 전하량을 알아야지만 전기력을 구할 수 있죠. Q1, Q2를 알아야 식에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근데 어쨌든 전하가 존재해서 전기장을 만드는 거잖아. 근데 나는 전하에는 관심이 없어. 어떤 전하가 있는지 관심은 없고 그냥 이 공간의 전기장만 알고 싶어요. 전기장 2를 알고 싶어. 또는 전기장 2를 알고 있어. 여기에 어떤 전하를 가져다 놓으면 힘이 얼마 작용할지는 내가 어디에 전하가 있는지 상관할 필요가 없이 전기장만 알면 되잖아. 그 지점의 전기장만. 그래서 마치 중력을 구하고 싶어. 이 지점의 중력을 구하고 싶어. 여기 별이 뭐가 있는지 몰라. 하지만 중력 가속도를 알고 있어요. G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 지점에 어떤 M을 가져다 놨을 때 중력이 얼마인지는 mg로 계산하면 되잖아. fg는 mg니까. 그렇죠? 이런 형태예요. 그런데 이거를 입자와 지구와 이 입자 사이의 이 만유인력 중력으로 계산할 거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렇게 계산을 해야지. m1, m2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을 때 작용하는 중력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중력 법칙으로 계산할 때는. 하지만 장애 개념으로 계산할 때는 그냥 F는 Q2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 Q가 있는 곳에 전기장이 2야. 그럼 두 개를 그냥 곱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르면 그냥 암기하세요. 모르면 요 식만 암기하면 돼요. 두 개의 식을 이제 공부한 거죠. 쿨롱의 법칙 R제곱분의 Q1, Q2 곱하기 쿨롱 상수. 요 식 하나. 그리고 F는 Q2 하나 공부한 겁니다. 두 개. 두 개의 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표 16.3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나요? 오늘 한 거 중에서? 네. 이게 교재에 보면 전기장의 정의식이라고 합니다. 전기장의 정의식. E는 Q분의 F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정의식이 아니라 전기장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아요. 전기장을 정의하라. 요거는 좀 전기장의 정의는 사실 이렇게 정의하면 안 되고 전기장의 정의는 바로 이제 다음에서 공부할 거예요. 바로 다음. 전하가 어떤 전기장을 만드는지 정확한 이 계산법은 지금 이제 계산한 거 갖고 마지막 단원에서 16장의 마지막 단원에서 보게 될 겁니다.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 그냥 관계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F는 QE 이렇게. 자, 또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일반적으로 이 반도체 어쨌든 이 물체는 원자로 되어 있죠. 근데 원자와 원자가 잘 결합해서 고체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는 원자의 특성만 나타나는데 우리가 결합을 하잖아. 그럼 원자의 특성 말고 결합된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실리콘이나 저만형 같은 경우는 그 결합 방법이 여러분들이 이제 물질마다 결합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전기적으로 결합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온, 그죠? 염화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온 형태로 전기력. 실리콘이나 이 저만형 같은 경우는 이온으로 결합하는 이온일 수도 있지만, 이온적인 성질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 원자에서 보면 안정적인 결합을 만들기 위한 조건을 찾아서 결합을 합니다. 더 안정적인 안정적인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이 전자들이 배치 상태가 혼자 있을 때하고 달라져요. 결합을 하면. 결합하는 달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특징의 특히 이제 전자들의 상태가 온도의 영향을 당연히 받겠죠. 마치 여러분들이 물을 끓이면 물이 가만히 있지 않고 막 끓는 것처럼. 그래서 실리콘에 있는 전자들이 이렇게 온도가 높으면
좀 끓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많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물방울이 막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 전자들이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체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고, 더 온도를 높이면 더 잘 움직이겠죠. 그러면 전도가 더 잘 됩니다. 온도를 높일 때마다. 그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있어요? 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특징은 이 뒤에서 몇 개의 단원을 지나가서 저쪽 양자역학 단원이나 아니면 조금 더 단원 몇 개 지나가면 다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더 궁금한 건 여러분 LMS에서 질문해 주면 돼요. LMS에서 궁금한 거 질문하시면 제가 확인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수고들 많았습니다.